자, 오늘 마지막 꼭지는 일단 고문자 연구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인트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는 처음 만들 때 그 언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기호로 문자를 삼은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나타내는 형상을 취해서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최초의 한자라는 갑골문 자형을 보면 왜 이 글자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그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물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돌려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사유관, 가치관, 사유방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동물들을 나타내는 몇 가지 갑골문들을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입니다. 개 견자. 두 번째는 돼지 시죠. 두 가지만 비슷해 보면 일단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개견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꼬리가 이렇게 말아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돼지는 꼬리가 짧고요. 밑으로 축 처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갑골문의 평균 사이즈가 가로 세로 1cm라고 그랬어요. 엄지손톱 많았죠. 짐승의 뼈에 청동기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원시적인 짐승의 날카로운 뼈로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글자의 자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특이점,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냈다라는 면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맞자 같은 경우에도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뭘로 잡았느냐? 말의 큰 눈과 부리, 그 다음에 말 갈귀 이런 거를 특징으로 잡아서 문자로 삼았다. 사슴은 당연히 사슴 뿔이 되겠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건 중국의 기후도입니다. 여기 중간 단계 아까 그 갑골문이 처음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이 지금의 하남성 안양시 소둔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상나라의 반경이라는 왕이 도읍을 은으로 정한 후에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한 273년간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 은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하남성 안양시 소둔촌이죠. 자, 그 동네의 날씨를 보면은요, hot, wet summer, cold, dry winter예요. 즉, 우리로 따지면은 아열대 기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굉장히 cold, dry, 춥고 건조한 날씨죠. 이게 갑골문에 등장하는 이게 코끼리 상자고요. 코끼리 코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코끼리를 손으로 코를 만진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오늘날의 할위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음훈을 달 때 할위 이렇게 하지만 갑골문 복사에서 해석을 할 때는 사역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뭐뭐를 시키다, 뭐뭐를 부리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즉 오늘날의 이 위자는 갑골문 시대에서는 코끼리한테 뭘 시킨 거죠. 여러 가지 고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당시에는 코끼리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무거운 돌이나 목재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러한 방증 자료로서 이러한 갑골문 자형 분석이 굉장히 많이 유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제가 왜 아까 그 중국의 기후도를 먼저 보여드렸냐면 굉장히 많은 갑골문의 복사라는 것은 이제 점을 친 거죠. 금석기우 획상. 오늘 저녁에 비가 오는데 코끼리를 잡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신미왕 복정. 신미일에 왕이 점쳐서 물어보기를 이 전이라는 거는 밭전이 아니라 그때는 사냥입니다. 사냥을 왕래 오고 가는데 망제, 재앙이 있을까요? 왕이 점쳐 말하기를 길하다, 좋다, 획상십, 코끼리 10마리를 잡았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 갑골문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상나라 왕들이 거주하던 오늘날의 하남성 안양시 소둔촌 인근 지역에서 코끼리 사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지금의 중국의 기후를 가지고 보면 코끼리가 자연 서식을 할 수 없는 기후입니다.
뭐 동물원에서는 볼 수가 있지만 그건 인공적으로 키우는 거고요. 코끼리들이 자연 서식을 하려면 겨울이 그렇게 건조하고 추우면 코끼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상나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유물들을 보면요. 동령이 매달린 코끼리 뼈가 발견이 됐어요. 왕우신 선생님이 82년에 쓴 논문에서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코끼리의 동령이 매달려 있다는 것은 동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으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애완견 키울 때에도 애완견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으로 만든 목걸이들을 딸랑딸랑 소리 나게 이제 채우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코끼리를 정말 사육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도 부호며, 부호라는 거는 상나라 말기에 이제 무정이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사실 복사에 등장하는 것은 이 무정보다는 이 무정의 부인이었던 부호와 관련된 복사가 훨씬 많습니다. 복사의 기록을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호라는 이 왕후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쟁에 뛰어났고 사냥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이 부호와 관련된 복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호의 묘에서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하남성 안양수천촌 그 옆에 바로 이 부호의 묘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게 순장된 코끼리 모양의 청동 기물이라던가 코끼리 뼈 등이 다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추정은 그 당시에는 코끼리를 인근 지역에서 사냥을 해서 사육을 시켜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중국 최초의 자전이라고 하는 허신, 슈션이 쓴 동안시기에 나온 설문회자라는 자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코끼리 상자에 대한 요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소전의 모양이고요. 소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설문회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동안시기에는 이미 예서가 통용된 시기이기 때문에 소전은 사실 보통 사람은 잘 볼 수 없는 서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신은 이 설문회자를 편찬하면서 이 표제자를 소전으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아마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글자의 본의를 밝히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자에 대한 자의, 그 글자 뜻풀이를 남월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월에 사는 큰 짐승이다. 그럼 여기서 남월이라는 게 뭐냐? 이게 오늘날의 광동성입니다. 즉 동안시기만 하더라도 이미 코끼리는 하남성에서는 자연서식을 못했고 허신이 살았던 동안시대에는 코끼리가 오늘날의 광동 지역에서 자연서식을 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긴 코와 이빨을 가졌다. 뭐 이렇게 다 설문회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종합해서 또 다른 지질학적 연구 성과 등을 통틀어서 결론을 내리자면 상나라 시기 하남성의 기온은 지금보다 연평균 기온이 적어도 5도에서 8도 높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코끼리가 자연서식이 가능했고 이후 동안 시기에는 하남성 기후가 낮아져서 동안 시기에는 지금의 광동성 일대에서만 코끼리가 자연서식을 했다. 뭐 이런 글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고분자 연구의 필요성을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고석을 통한 고적을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한자의 자형을 동물에서부터 해서 관체자까지 쭉 훑어봤는데 그리고 왜 소전까지를 고문자라고 하는지 예서부터를 왜 근문자라고 하는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한자의 자형은 해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형화됩니다. 근데 중국의 4대 발명 중에 하나인 인쇄술. 사실 활자인쇄는 좀 늦게 시작이 됐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목판 인쇄를 합니다. 목판 인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의 판에 여러 개의 글자를, 한자를 새기는 과정에서 첫째,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글 공부를 많이 한 선배들이 하지 않습니다. 글자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오타, 잘못 파인 문자들이 들어갑니다. 둘째, 틀렸어를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 판을 다시 새겨야 돼요. 그분들이 야근을 해야 되겠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리티즈, 이체자가 존재를 합니다. 언제? 정형화가 꽤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해석 이후에 나온 보적 자료에서조차 굉장히 많은 이체자가 존재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이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엉뚱한 글자로 오인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이 완전히 결을 달리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확한 고석을 하기 위해서도 고문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문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확한 글자 고석이 없이는 이 고문자로 기록된 고적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고대 역사와 문화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바른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고문자에 대한 정확한 고석 또 이를 통한 정확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좀 또 다른 결이지만 제가 한자는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보통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나온 큰 사전에 1957년 한글학회에서 만들었죠. 수록어의 54%가 차용어예요.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어. 근데 이 차용어의 84.4%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라는 걸 다 아시죠?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항에 대응되는 한자가 1대1로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 우리나라 말이지만 배울 학교, 한자가 있죠. 이런 게 한자어입니다. 우리말 어휘 사용 빈도 조사를 보면요. 수록된 5만 6천 개 중에 한자가 70%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홍익재단, 그죠? 문치웅 원장님 다 한자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어휘의 70%가 한자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주고받는 한국말 사이에 우리가 쓰는 한국말 어휘 중에 70%가 한자어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외부 특강 갔을 때 그냥 졸음을 쫓기 위해서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 못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 많은 젊은 친구들은 못 읽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한 단의 문단 속에 이렇게 많은 어휘들이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는 우리처럼 나처럼 어떤 중국의 고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한국말을 잘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마지막 얘기는요, 우리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도 당연히 고문자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학자들마다 이견이 조금 있는데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한자가 대량으로 들어왔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다수의 설이 아마도 한나라 무제 시기부터 대량의 한자가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우리의 역사를 그때부터 기록을 하기로 했고 다 아시다시피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주로 조정에서의 중요한 일이라던가 당시에 소위 말하는 권력층에서는 여전히 한자로 기록을 했죠. 따라서 이 많은 귀중한 역사 사료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문자에 대한 이해, 또 이를 통한 정확한 고증, 그걸 통한 정확한 해석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어떤 어린 시절을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포용성 있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또 중국의 역사를, 동아시아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먼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 사료들이 거의 대부분 고문자로 기록된 것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없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문자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고문자가 정확하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왜 우리가 그러면 고문자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문자를 연구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